사회적 가면의 무겨우리는 왜 집에 돌아오면 무너지는가? 퇴근 후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잠금쇠가 딸깍 걸리면 찰나 인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땀이 아닙니다. 표정입니다. 하루 종일 단단히 부착되어 있던 어떤 표정.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유능해 보이며 적당히 무해한 그 표정이 현관 매트 위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몇 개의 얼굴을 씁니까? 상사 앞에서의 얼굴, 부하 직원 앞에서의 얼굴, 거래처와 마주할 때의 얼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의 얼굴, 부모님 앞에서의 얼굴, 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영원히 행복해야만 하는 얼굴. 이 얼굴들은 하나같이 진짜처럼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상관리라 부릅니다. 어빙 고프만은 인간의 사회생활 전체를 하나의 연극 무대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이며 무대 위에서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무대 뒤에 물러났을 때에야 비로소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그는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프만이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무대 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인간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도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카카오톡 답장을 늦게 하면 관계가 삐걱거릴까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적으면 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질까봐.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관계 피로도라는 단어가 조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 자체에 지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고 가공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오는 소진입니다. 정서노동의 개념을 사회학자 엘리 혹실드가 처음 제시하였을 때 그것은 감정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연출하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쉬지 않고 타인을 위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 중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얼굴로,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그저 숨만 쉬며 앉아있던 시간이 오늘 하루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답은 충격적으로 짧거나 혹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소관대는 자기 희생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진실을 꺼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관주의를 혐오하였고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맹목적이며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전 생애에 걸쳐 논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유 중 가장 날카롭게 현대에 박히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관계에 대한 짧은 문장입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절반을 떼어내야 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냉소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의 삶에 대입해보면 그 냉소는 어느 순간 정밀한 묘사로 변해 있습니다. 인간이 집단에 속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의 문화에 맞게 말투를 조정합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배우고 싫어하는 것들을 숨깁니다. 새로운 친구 그룹에 합류하면
그들이 웃는 포인트에서 함께 웃고, 그들이 진지해지는 주제에서 함께 진지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언뜻 적응이나 성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 절단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가 버리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유치하다는 시선이 두려워 숨겨온 취미. 진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분위기를 위해 동의했던 의견들. 말하고 싶었지만 튀는 사람으로 지킬까봐 삼켰던 이야기들.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변의 우려에 포기했던 꿈들. 이것들은 사소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쌓이면 하나의 인격이 됩니다. 내가 아닌 타인들이 원하는 나의 인격이. 쇼펜하우어가 절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율의 감각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내어놓는 자아의 양이 남겨두는 자아의 양과 거의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반이 아니라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표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디서나 잘 어울리고 누구와도 편하게 지내며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그 유연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자기 희생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모른 채 관계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소진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가까울수록 찔리고 멀면 추운.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비유를 남겼습니다. 흔히 고슴도치의 딜레마라 불리는 그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고통을 피해 멀어지면 이번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조정하며 진동합니다. 인간의 관계가 정확히 이러합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이해받고 싶고 숨길 것 없이 드러내고 싶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속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까워지면 가시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가시이기도 하고 내 가시이기도 합니다. 기대와 실망, 의존과 질시, 이해와 오해, 사랑과 상처가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 감두려운 갈등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깊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연결이 가져올 상처와 통제와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이 갈등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은 사실 한쪽 혹은 양쪽이 가시를 숨기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시를 숨기는 행위가 곧 쇼펜하우어의 절반을 떼어내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모서리를 갈아냅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형태로 나 자신을 조각합니다. 그렇게 조각되고 다듬어진 존재가 관계 속의 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고독을 벌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추밤은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이었고 그것은 죽음과 거의 동일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본능적 공포가
지금도 우리의 신경계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연락이 뜸해지면 초조해하며 SNS 팔로워 수에 집착하는 것.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집단 밖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뇌 속에 새겨진 고대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중 진짜 온기를 주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잃고 있는 자신의 조각은 얼마나 됩니까? 고슴도치가 온기를 위해 자신의 가시를 뽑아버리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평범함이라는 감옥 집단 최면이 고유함을 살해하는 방식. 사회는 언제나 평균을 원합니다. 정규 분포의 가운데 부분, 종영 곡선의 꼭대기.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용되며 가장 적은 마찰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너무 튀는 개체는 포식자의 표적이 되었고 집단의 규범을 어기는 구성원은 추방되었습니다. 평범함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의 생존은. 그리고도 우리는 여전히 평범함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식자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험 참가자들은 명백히 틀린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하자 75%의 참가자들이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틀린 답에 동조하였습니다. 눈앞에 진실이 있어도 집단의 합의가 더 강력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보다 소속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 상실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합니다. 싫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아하는 척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집단의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적 진실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자신의 내면 목소리와 단절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함이 감옥은 철창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선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당신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 할 때 주변에서 날아오는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 문장들이 감옥의 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벽이 결국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어도 혼자 있을 때에도 당신은 스스로 그 벽 안에 머뭅니다. 니체는 군중은 위대한 인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유함의 문제입니다. 군중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모든 존재를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중 속의 사람들 각자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 듭니다. 충고하고 걱정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굴복하고 나면 안도감이 옵니다. 집단의 품 안에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 그러나 그 안도감이 가라앉고 나면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남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결핍입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떼어낸 절반이 남긴 자리입니다.
고독 온전함 나로 돌아가는 유일한 문. 이제 우리는 가장 오해받는 단어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고독. 현대 언어에서 고독은 종종 외로움의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심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원하지만 타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핍이고 상처이며 채워지기를 갈구하는 빈자리입니다. 반면 고독은 타인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며 상처가 아니라 복원의 공간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언어는 외로움과 고독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 안에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 전부와 함께 있습니다. 고독은 빼앗기는 공간이 아니라 되찾는 공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흩어진 자아의 파편들을 거두어들이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곳을 산책하는 시간,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것들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자아의 보관 과정입니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창의적 사유, 깊은 자기 성찰, 가치관의 명료화. 이 모든 것들은 타인이 없는 공간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인간의 뇌가 사회적 모드와 분석적 모드 사이를 오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둘이 거의 삼호배타적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깊은 사고는 억제됩니다. 즉,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존재 자체가 자기 성찰의 스위치를 끕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이를수록 고독을 예찬한 이유입니다. 그는 사교를 혐오한 괴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의 비용과 고독의 가치를 정직하게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고,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떼어냈던 절반을 되찾는 것은 웅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 혼자 밥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무리 속에서 억지로 웃지 않는 것, 침묵을 불안이 아닌 편안함으로 느끼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천천히 자신의 윤곽을 되찾게 만듭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재설계된 삶의 태도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흔히 자기 개발서가 내놓는 것과 다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는 이미 충분히 말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다른 선언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할 권리. 이것은 타인을 밀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타인이 있어야만 내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온전하며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전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절반을 떼어내야 한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명확해지면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처방은 이것입니다. 떼어내기를 멈추는 것. 떼어내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떼어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삼킨 말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지은 미소는 몇 번이나 됩니까?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지 못해 참석한 자리가 있습니까?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비용 계산입니다. 그 떼어냄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소속감, 안도감, 온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것이 떼어냄의 대가로 받은 일시적 안정인지, 그 관계가 없어진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더 온전해지는지 아니면 더 축소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떼어내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일정한 조율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조율이 배려인지 자기 소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는 내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멸은 내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심리학이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존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매달리거나 상대를 통제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존재로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충동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훨씬 더 강하고 진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독한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찰 속에는 역설적으로 하나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자기 희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희생의 양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떼어내야 할 때와 붙들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온기를 위해 가시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떼어낸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간 것이 아니라 당신 안 어딘가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공간은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잠시 물러서는 것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